네, 돈이 보이는 투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금리, 채권, 시장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졌죠. 그러니까 뭐 네.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그동안 금리방 올라갈 때 가격 떨어지니까 야금야금 모아가셨던 분들은 단기 수익 되게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네. 반대로 이제 들어갈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변동성이 큰 채권 시장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채권 시장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는 게 최근에 변동성이 심해졌고 은행이 파산했고, 그렇죠. 네, 은행이 파산했고 이런 것들이 위험 선호를 자극하고 있다라고 죄송합니다. 안전자산 선호를 네. 위험 선호를 자극하면 위험 선호? 네. 예, 반대로 가야겠죠? 근데 뭐 지금 네. 주식 반등하는 거 보면 위험 자산도 아. 여전히 예전에 우리 왜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그런 시절도 있었잖아요. 코로나 네, 때 그랬죠. 주식도 오르고 채권도 오르고 다 그랬죠. 좋았죠. 네. 근데 지금은 약간 위기가 좀 몰려오는 것들이 좀 보이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쵸. 채권 시장을 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지금 금리와 달러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와 달러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함께 같아요. 본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긴축을 하면서 통화정책 영향으로 금리와 달러가 같이 움직였습니다. 방향성이 동일했다. 네, 금리가 올라갈 때 달러도 올라가고. 달러도 강세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살짝 원래 이제 그렇진 않아요. 원래 그렇진 않습니다. 원래는 상반된 흐름을 보이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뭐예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전혀 없는데 좋을 때도 있고, 상관관계가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어요. 근데 유독 최근에 좀 네, 있었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통화 정책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를 올립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돈은 금리가 미국으로. 낮은 곳에서 이제 높은 곳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미국이 작년에 뭐 75bp씩 4번 올렸나요? 4번 올리고 뭐 50bp 올리고 25bp 올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렸죠.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보다 금리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금이 쏠려가게 되는 거고 그 나라의 돈의 가치는 그쪽으로 가면 달러 주세요. 나 채권 투자 예를 들어서 뭐 채권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나라 가서 제가 원화 줄 테니까 달러로 바꿔주세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달러의 수요는 늘어나고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는 게 네. 작년에 수순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때 달러가 같이 올라갔고 연준이 긴축을 강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달러가 강세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달라진 모양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 달라진 모양에서는 우리가 어떤 걸 해석을 해내야 되는 겁니까? 뭐 일단은 상황이 바뀌었다. 연준의 통화 정책이 거의 끝나간 무렵에 금리가 치솟아 올랐죠. 금리가 치솟아 올랐다가 최근에 금리가 또 빠지고 있고 그렇죠. 금리가 치솟아 올 때 달러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네. 이게 무언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주식의 변동성보다 달러의 그 금리의 변동성이 훨씬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하고 문제가 생기고 나서 3거래일 동안 미국채가 뭐 110bp 뚝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네,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뭐 하루에 뭐 5%씩 움직이거든요. 이거는 1970년대 이후에 없었던 일입니다.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급격하게 변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시장이 뭔가 좀 바뀌고 있구나. 지금 이제 금리와 이제 달러 인덱스의 차트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파란색이 달러 인덱스고 그렇죠. 빨간색이 채권 금리 네, 10년물인가요? 10년물입니다. 네. 한동안 같이 움직였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게 방향성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달리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금리가 떨어질 때 달러가 같이 떨어져주면 그래 오케이. 왜냐하면 작년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으니까. 그런데 금리가 떨어지는데 달러가 올라간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통화 정책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네. 채권은 안전자산이잖아요. 물론 최근 몇 년 동안 안전자산으로 좀 활약을 못했죠. 활약을 못했는데 네. 어찌됐든 간에 안전자산입니다. 그러면 자금이 채권인 안전자산으로 가는 거고. 그런데 달러도 오른다? 현금 가치도 오른다? 달러도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거든요. 네. 비축통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원화 갖고 있어야 될까요? 달러 갖고 있어야 될까요? 달러죠. 그렇죠. 당연히 네. 달러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안전자산인 달러가 원래 금리가 떨어질 때 같이 떨어져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위로 튀어 올랐다? 네. 이거는
금융시장이 위험하다라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지금 채권 가격의 상승, 금리 하락, 달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금융시장 내에서 뭔가 리스크가 지금 밑에서 이제 용광로가 막 두고두고 끓고 있는 것처럼 언제 터질지 모른다라는 거죠.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제 달러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 넘게 올랐죠. 물론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해석은 분분합니다. 크레딧 스위스가 망했는데 당연히 유로화가 강할 수 있겠습니까? 망하진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큰일 나. 죄송합니다. 망하지 네. 않았습니다. 이게 예. 녹화 방송에 어우. 편집해달라. 예. 망할 것 같은데 네, 네. 망할 것 같은데 위기가 있는데. 거의 지금 주가 보면 27달러, 많이 2007년도에 27달러에서 지금 2달러도 안 되니까 ADR 기준으로 네. 거의 이제 맛이 간 거죠. 5개 분기 연속 적자고. 그다음에 작년 4분기 한 해 동안 1,000억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은행에서. 네. 그러면 그거는 뭐 사실 크게 가망이 없다라는 거. 대주주도 자기가 증자하기 싫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스위스 중앙은행이 지금 등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정상적인 상황으로 볼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위기를 자꾸 조장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도이치방크도 사실 지금 위태위태합니까? 네,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차장님 웃으시면서 말씀하지 마세요. 좀 무표정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뭐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인상 쓴다고 뭐 시장이 바뀌는 건 네. 아니라서. 어쨌든 은행 네. 쪽에서의 뭔가 이제 신용 위험이 계속해서 생기고 유럽이 있다. 위기가 있다 보니까 네. 달러가 강세라고 보는 것도 있겠지만 그걸 통틀어서 보면 뭐 미국 은행은 괜찮았어?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나고 있는 네. 겁니다. 이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 네.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빅스지수라는 걸 가지고 위험을 측정을 합니다. 그렇죠. 변동성이 커지면 빅스지수가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고 채권시장은 무브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무브지수, 네, 무브지수. 움직임을 나타내나요? 메릴린치에서 만든 지표라서 네. 그게 뭐 그래서 M. 그렇죠. 메릴린치 어쩌고 저쩌고. 저기 차트를 보시면 왼쪽이 2008년 금융위기 때 무브지수와 빅스 지수거든요. 금융위기 때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훨씬 컸다라는 겁니다. 왼쪽 차트를 보시면. 근데 지금 현재 오른쪽은 이제 현재 차트입니다. 네. 무브지수가 빅스보다 훨씬 훨씬 더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죠. 변동성이 훨씬 더 크죠. 채권 시장은 이 주식 시장에서 변동성이라는 거는 네. 다른 말로 해석하면 리스크라는 겁니다. 네. 저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까지는 아니고 채권 시장은 지금 위기를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금리가 떨어져서 안정될 거야. 왜냐하면 작년에는 그랬거든요. 작년에는 연준이 긴축하고 있어서 금리를 계속 올렸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는 게 시장의 안정의 바로미터가 됐었는데 지금은 금리가 내려가는 게 연준의 긴축 완화가 아니라 리스크 때문에 금리가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내려가는 거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해서 변동성이 올라가서 채권 금리가 밑으로 내려간다? 이거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사실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그 퍼센테이지가 동결이 거의 반, 25bp가 네. 반인데 동결한다고 해서 시장은 와 이제 근축 끝났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왜 동결하는지를 그만큼, 봐야죠. 예, 리스크가 있으니까 동결한다. 네. 그리고 25bp 정도 올리면 그럼 괜찮은 건지. 그것도 문제가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레딧 스위스 문제가 어제 발발한 건 아니었어요. 계속 있었잖아요, 작년부터. 작년 10월에 한번 크게 네. 터졌었죠. 네. 크게 한번 터졌었는데 그리고 5개월 뒤에 미국 은행이 망했습니다. 네. 5개월 전에는 금리가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죠. 미국 은행이 망할 정도의 지금 금리, 물론 이제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부실해서 망한 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 높은 금리가 어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누구도 모른다라는 거죠. 금융위기 왔을 때 뭐 CDO, CMO 이거 뭐 누가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어. 그러니까 위기라는 것은 모르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데서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이걸 가지고 괜찮다라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고. 지금 4.75에서도 이런 문제가 터졌고 4%대에서도 크레딧 스위스 같은 문제가 터졌는데 5.5%, 5.25에서는 다른 문제가 터지지 말란 법이 있을까라는 의문은 좀 갖고 시장에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위험한데 주식은 왜 오르냐? 왜 올라요? 이럴 때마다 나타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나타나죠? 연준이죠. 박재영? 아, 제가 나타나서 뭘 하겠어요? 뭘 어떻게 합니까? 선반영. 선반영. 네. 선반영 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일단은 믿는 구석이 있다라는 거죠.
뭘 믿죠? 애가 사고 치면 엄마가 와서 애가 뭐 이렇게 주차장에 있는 차 긁었어요. 놀다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엄마 와서 물어줘야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얘기하고. 그래서 파월 의장은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마침 이제 CPI와 PPI가 나왔는데 CPI는 그렇게 낮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네. 괜찮다 그래서 저 되게 기대했는데 6%더라고요. 뭐 어찌됐든 간에 예상치에 부합했고 음. 생산자 물가 PPI가 어제 나왔는데 조금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그렇죠. 마이너스 0.1.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죠. 네. 여기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러면 파월이 금리를 내려줄 거예요. 만약에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 생산자 물가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으면 이건 굉장히 무서운 시나리오가 될 수 있는 거죠. 연준이 물가 때문에 금리도 못 낮추고 금리 못 낮추면 은행 시스템 리스크 오고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물가가 좀 낮아지니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이런 기대를 지금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파월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있나요? 네, 파월에 네.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좀 뭐 해보면 어떤 얘기요? 이분은 다분히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정치의 이 정책을 배제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말로는 그렇게 하죠. 어. 우리가 시계열을 뭐 시간을 예전으로 좀 돌려서 네. 파월 의장을 임명한 사람은 누구죠? 트럼프요. 그렇죠. 트럼프죠. 공화당 쪽인가요? 공화당 쪽이다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재신임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 신임하기, 그러니까 연임시키기 일주일 전에 브레이너드 연준 지금 이사와 파월을 같이 백악관으로 불렀습니다. 네. 무슨 얘기 했는지 모르죠. 가위바위보 해라. 가위바위보를 하라고 했을까요? 너 농담이에요. 내 말 안 들으면 이해시킨다? 이런 압박 아니었을까요? 아, 파월한테. 네. 의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유, 치욕적인 그 거죠. 자리가 되게 중요한가 봐요. 그분한테는. 저는 뭐 그런데 별로 높은 데까지 안 저는 가봐서 안할것 모르겠지만 같은데. 그건 뭐 네. 그런 자리에 있으면 연임하고 싶겠죠. 음. 그리고 이 2019년 8월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 네. 금리를 올리던 시기였습니다. 음. 그런데 우리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바이든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바이든은 너무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 이거 보면 그렇죠. 너무 야비해요. 정말 양스러운 짓을 야비하죠. 많이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트위터에 계속 그랬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하고 있는데 금리가 너무 높다. 금리 좀 낮춰라. 네. 달러가 너무 강하다. 우리가 관세 정책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도 위안화가 약세다 보니까 그게 다 무산된다. 이거 달러 약세로 보내야 된다. 금리 낮춰야 된다. 그런 이야기 계속했었거든요. 5월 달에. 결국 파월은 8월 달에 금리를 낮춥니다. 네. 뭐라고 하면서 낮췄는지 아세요? 보험적, 예방적 성격의 금리 인하다. 보험적 금리 인하. 지금 경기가 나쁘지 않은데 경기가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비둘기스러웠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은 매파죠. 완전 매. 그런데 지금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은행 시스템 리스크 막 떠들고 있잖아요. 3월 22일 FOMC에서 어떤 이제 결정을 내릴지 사실 알 수는 없는데 이거 정치적인 문제라서. 근데 2월 달에는 시스템 리스크 은행이 뭐 터진다라고 생각도 못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네. 약간 비둘기적인 정책을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긴축에 의해서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는 일은 크게 확률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보는 것과 또 연준이 행하는 행동은 굉장히 동상이몽이 최근에 많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 시청자분 중에서도 이럴 때는 그냥 현금 쥐고 있는 게 최고인 것 같다. 현금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지금은 현금 비중을 좀 높여야 될 시기일까요? 금리를 낮춘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는 또 뒤에 무언가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단보다는 하단이 좀 더 열려 있다라고 보시고 시장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어제 나스닥 오른 이유가 뭐냐면 선제적으로 내가 감원도 했고 비용도 줄였다. 뭐 메타가 어제 4%가 급등했잖아요. 네. 10,000명 줄인다라고 해서. 그래서 대형주 위주의 접근과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오를 때마다 좀 유용한 전략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방을 열어둔다면 어느 정도까지 열어두세요? 그거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하우스뷰 같은 거 있나요? 하우스뷰는 뭐 대부분 다 2,200이죠. 네. 2,200이요? 네, 2,200. 뭐 전저점이 2,180이잖아요.
그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거는 시스템 리스크다라는 거고 그렇지 네. 않으면 뭐 2200 정도를 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돈이 보이는 투자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과 함께 이야기로 끝으로 오늘 돈 벌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